네, 선곡투자 호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전일 강하게 오른 데 따른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또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 탑10으로 또 차별화된 움직임 기대를 하면서 선별해 볼까요?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사실 12종목은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10위는 카카오그룹주입니다. 가뜩이나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 카카오페이발 악재성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나이스 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한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경찰이 카카오페이의 본사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와 거래를 유지하고자 불법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그룹 내 자체적으로도 보면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실적 개선 기대가 유효하나 카카오도 2분기 영업이익 감익이 전망되면서 부진할 실적이 예상되고 이 카카오페이도 흑자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먹구름 가득한 카카오그룹주 어찌할까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10위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개별 호재 이슈로 급등 나오는 종목 바로 9위로 확인해 볼까요? 유니퀘스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자체 개별 이슈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 분할 합병 결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는 존속법인으로 유니퀘스트로 유지하고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드림텍의 흡수 합병해 향후 드림텍이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 로봇, AI, 스마트 의료기기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향후 유니퀘스트는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드림텍은 신사업을 통해서 계열사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열사가 시너지를 확대한다라는 포부입니다. 유니캐스트, 드림텍 모두 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유니캐스트가 장중 25%까지 급등하면서 또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오늘 또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종목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소부장주 내에서 K&J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힘 강합니다. 오늘의 8위네요. 증설 투자 소식과 함께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부터 지난해 말 완공된 신규 라인들 양산이 반영이 되고 또 추가 신규 라인 1개는 지난달 완공이 돼서 9월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규 라인 가동률이 향상하면서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SLC 포커스리 200억 원 규모의 이 증설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더 탄력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여기까지 합쳐서 누적 캐파 6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듯 2분기부터 증설 모멘텀을 착착 반영해 나가기 시작해 추가 증설 모멘텀까지 더한 K&J,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향후에 또 중국 반도체 업체 향 의미 있는 매출 증가에 대한 전망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K&J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카카오그룹주 12종목부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카카오페이발 이슈, 그 우려를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굳이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악재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너무 바닥인가요? 이미 바닥이라서 네. 사실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게 있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뭐 작년에 연저점, 뭐 작년 최저점을 보더라도 지금이랑 별반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이것 때문에 더 빠지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더 빠지는 거 없으면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굳이 카카오를 노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겠네요. 네, 왜냐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못 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저는 AI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 흐름을 상반기 때 탔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또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상반기 때 내놓는다라고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반기로 다 밀렸어요. 그럼 이거 저는 하반기에 또 나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또 내년으로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SM 인수하는데 또 정말 많은 돈 썼죠. 근데 그렇죠. SM 엔터 4사 중에서 사실 지금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거 실적 반영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플러스 알파 없고. 아, 네, 카카오 게임즈 여전히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카카오 페이까지 또 사고 쳤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확인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왜냐면 바닥인 건 맞습니다만 네. 이 바닥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저는 AI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사실 AI 투자 때문에 비용을 쓰다 보니까 카카오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하다. 일단 바닥권에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 또한 부재한 만큼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카카오 그룹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 이제 9위 종목 유니캐스트 자체적인 매력도도 점검을 해볼까요? 그럼 유니캐스트, 드림텍 모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주주를 위해서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분할 합병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요. 사업회사의 경우는 존속 법인으로 유지를 하고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드림텍에 흡수 합병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는 유니캐스트 주식이 조금 줄어들고요. 새로 드림텍 주식을 이제 추가로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자사주를 각각 4.3%, 1.5%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야 되는 건지는 약간은 좀 의구심이 생길 텐데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드림텍도 그렇고 이 유니캐스트도 그렇고 그동안 드림텍과 나무가 이제 지분 가치만 하다가 2천억이 좀 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네.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번 분할 합병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회사 합병 가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주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유니캐스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유통을 통해서 정말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핫한 로봇, AI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딱 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의 흐름은 지금이 뭐 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니캐스트 중심으로 봐야 돼요. 드림텍보다는? 둘 다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신사업으로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드림텍과 유니캐스트도 자체적으로 지금 주주환원체까지 모두 다 이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긍정적인 방향, 추가 상승 여력도 긍정적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8위 K&J 길건우 대표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증설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신규 라인이 착착 가동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반영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K&J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갈 게 조금 많다라고는 봐요. 왜 그러냐면 K&J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이랑 뭐 화해 제스처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돼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완전히 다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아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돈을 더 늘려가고 있지 절대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말에 반도체 산업 육성 때 얘기가 나온 것도 5년 동안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1조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R&D 쪽에서 정말 시설 및 생산 능력 확충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그 인력 시장에 나온 것 중에 중국에서 한국 시장에서 아예 R&D 연구시설 짓겠다. 근데 여기서 딱 찍어서 이쪽 출신 와라라고 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SIC 말 그대로 포커링을 전담으로 하는 TCK랑 K&J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쪽에서 사실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장비 안에서 그 웨이퍼 고정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TCK가 이제 글로벌 1위고 그 다음으로는 K&J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K&J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여기 SIC 쪽에 이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3개 라인을 더 증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캐파가 한 680억 정도 기존 거 합산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TCK까지는 안 되겠지만 결론은
이 SIC 링에 대한 것들이 중국향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네. 증설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작년 전체 매출액이 623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캐파가 증설이 완료된다라고 되면 거의 곱하기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24년, 25년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올해도 나쁘지 않은 게 작년에가 600억대 매출이었는데 올해가 한 780억 정도 하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한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때도 지금 이제 7월 하반기 막 시작하긴 했지만 결론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20, 30% 상승을 한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그 밑에 따라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NJ는 실적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반기 더 모멘텀 그리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더해가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 높다라는 분석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도 공개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7위는 아진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전일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튈 때 상대적으로 순환매 속에 쉬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 기아 깜짝 실적 전망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도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 안에서 아진산업 4흘째 상승으로 장주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들의 글로벌 판매 호조와 맞물려서 이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아진산업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 기대와 더불어서 동반 성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법인인 아진 USA를 통해서 조지아 공장 납품 등 향후 미국 IRA 수혜 기대 또한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차체 부품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부품주 내의 아진산업 주가 탄력 강합니다. 오늘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WCP 또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현재는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분리막 성장성에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분리막 수요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10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WCP는 삼성, SDI, LG 엔솔향 또 공급을 하고 있죠. 최근 SK 아이테크놀로지 대비 주가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서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성수기로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2024년에는 헝가리 공장의 본격 양상에 따른 큰 폭의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 달성으로 선방할 것이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적 챙겨가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여기에 3분기 고객사 다변화 기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까지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차별화된 주가 상승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6위는 WCP였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성희 이사님, 아진산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하면 화신, SL, 아진산업, 성우하이텍이 가장 이제 주목도는 높은 것 같은데 아진산업의 끼가 상당해요. 네. 여기서 얼마 더 갈 수 네,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전제 조건은 현대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코스피 실적 1위와 2위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부품주 단으로도 이런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진산업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한번 받았고요. 여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2천억 가까이 늘었는데 판관비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잘 나와봤자 막 한 7%, 6%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그거 얼마나 벌겠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아진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3%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거의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탑픽으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 영업이익이 피크 아웃을 치느냐 아니면 3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냐를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어떤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2분기 피크 아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을 비롯한 화신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바스켓으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 없이 계속 보유 관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하고 3분기까지도 볼 수 있다. 네. 네, 아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끌고 가보자라는 추가 상승 여력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6위 WCP입니다. 김호연 대표님, 네. SKI 테크놀로지 대비 굉장히 차별화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기존에 뭐 에코프로 BM 좋은 모습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상단을 기존처럼 막 쭉쭉쭉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를 이제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해봤자 양극재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뭐 찾는 거냐라고 했는데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 계속 잘 가고 있을 때 이때 많이 이제 그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리막 쪽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SK IET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WCP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니까 분리막 수요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양극재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와 응급계 사이를 이제 가른 정말 이 분리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밸류 체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양극재가 전체 2차 전지 캐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쟁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데가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사실 나중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바꾸려면 테스트하고 뭐하고 검증하고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4년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4년인 거지 실질적으로 업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K IET 같은 경우는 SK 온에 이제 대부분 주력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SK 온 바를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못 가고 있는데 WC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셀 3사 중에서 그래도 상반기 때 가장 기대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삼성 SDI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향에 또 배터리 납품하고, 분리막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엔솔 소형 배터리 쪽은 또 네. 여전히 분리막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중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다시 유럽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쪽 생산 라인도 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저는 WCP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분리막 쪽에서 주가가 이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WCP에서 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SK IET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굉장히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부담되시는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SK IET를 노려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WCP는 워낙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WCP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관련주 관심 유효하다라는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네, WCP까지 짚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조선주들 어제 오늘 수주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 쏠림에 어제는 조용했지만 오늘 주가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현대미포조선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분을 건조할 예정이죠. 현재 4.5% 오르면서 87,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K-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지속되며 엔터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엔터사들의 호실적 눈높이도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그중 JYP 엔터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의 강세 속에 13만 6,900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VBP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업계 실적에 2분기부터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수요 증가 속에 덴티움은 이번 분기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4.2%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자 나올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호석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음봉 크기 키워가면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5등신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의 5위 종목 공개합니다. 그간 많은 노이즈 속에 변동성을 키웠던 삼천당제약 오늘 반등과 함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도 점차 좀 정신을 차려줄까요? 전일 유럽 협상 파트너사가 실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사전 충전 주사 제형 이 PFS 관련한 특허 실사를 무사히 종료했다라는 소식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반등폭은 또 다소 아쉽습니다. 이 PFS 관련 특허 실사 모두 적합 판정으로 기간이 약 2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실사 일정이 다소 연장되면서 노이즈가 좀 생겼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허 실사에 대한 상호 검토 완료로 향후 생산 사이트 실사에 이어서 계약 협상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했던 캐나다 보건부와의 실시한 사전 제출 미팅도 일정대로 완료하고 허가 신청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삼천당제약 이 노이즈를 뚫고 더 증명해낼 수 있을지 오늘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등의 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급등에 나오는 한국콜마가 화장품 내에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이 6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내 매수를 보였습니다. 강한 기관 매수 속에 주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오늘 그 리포트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콜마 2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능성 제품군의 수주 증가로 국내, 중국 ODM의 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중심의 강한 수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연간 실적도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등 이 선 제품의 납품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의 실적은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증권사 분석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살펴볼까요? 순위를 한 계단 높여서 오늘은 소부장주 내에서 해성DS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DDR5 수혜 기대 속에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기관 순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 치고 올라온 힘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DDR5 성장에 따른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서버 업체들의 DDR5 수요가 증가하고 이 메모리 업체 DDR5 중심으로 그 주문이 또 상승을 하면서 해성DS도 동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버 및 PC형 디램용 패키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DDR5 매출액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나 그 안에서도 DDR5 부문 의 매출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DDR5 모멘텀을 바탕으로 또 기관이 16거래일째 순 매수하는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내다보면서 목표가를 6만 6천 원을 제시했는데 오늘 해성DS가 그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오늘 또 8만 9천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과연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삼천당제약 우리 김성우 의장님은 항상 AS를 해주시는데
오늘 반등을 보이기는 했는데 과연 그간의 좀 노이즈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오늘 근데 반등 힘이 좀 아쉽기는 해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뭐 다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바이오텍의 국영수라고 할 수 있는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등 대부분의 바이오 섹터가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 지역별로 공급 계약인데 이게 언제 나온다더라 뭐 안 나온다더라 워낙에 이런 예상과 실망이 섞이면서 주가 흐름이 약간 좀 이제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아일리아 시밀러 쪽 유럽향 파트너사에서 PFS 특허에 대해서 분석이 완료됐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약이 파기됐다, 어떤 뭐 이런 루머가 정말 맞아요. 많았었는데 이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공시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 PFS 특허를 넘어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거의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전 세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성공을 한 회사고요. 그리고 특허 문제에서 다른 어떤 바이러스 시밀러 업체보다는 자유롭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경우에는 뭐 기대감과 실망이 섞이면서 조금 이제 변동성 커지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저점을 잡고서 이제는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쪽도 이제는 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프리 서브 미션 미팅을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서브 미션 미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캐나다 쪽도 이제 공급 계약의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시장에서 원하고 있었던 그런 공급 계약의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사두고 이제 가만히 계시면은 언젠가 나와서 이제는 네. 강하게 좀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유자 관점에서는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좀 참고 공급 계약 소식까지 좀 기다려보자. 삼천당제약에 대한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콜마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화장품주 내에서 한국콜마 기대가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길건 대표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채팅창 보고 있는데 뭐 보니까 이거 그 최근에 ODM 관련 그 리포트 나온 거 있는데 네.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화장품의 트렌드가 예전이랑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10년 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은 그냥 대형사 위주로 주가가 거의 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중국향 매출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중소형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대형 중소형사의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 보니까 거의 한 65%까지 올랐어요. 이제는 포인트 자체가 중소형사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온 수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 판매 업체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10년 동안에 5.8배 늘었습니다. 와. 근데 제조업체는 2.9배밖에 안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밸런스 자체가 안 맞아요. 판매업체 대비 제조업체가 19%밖에 안 되니까 81%는 외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는 ODM이랑 OEM 업체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조금 잘 가는 이유는 뭐 전체적인 캐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년에 보면은 코스맥스 다음으로 한국콜마가 사실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행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리오프닝 되면서. 그러면 조금 늘어난 화장품 수요가 뭐냐면 색조랑 선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국콜마가 또 선 제품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선 제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ODM 4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한국콜마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꼭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같이 사실은 ODM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화장품 업체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거는 저는 ODM 업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꼭 굳이 뭐 한국콜마가 좋다 이게 아니라 다 골고루 같이, 한번 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름철 그리고 휴가철에
확실히 선크림 꼭 발라야 하니까 당연하죠. 그에 따른 기능성 제품군의 수주 확대에 따른 한국콜마 역시 호실적 전망과 함께 더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ODM 업체들 코스맥스, 한국콜마를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김성우 이사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한국콜마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를 썼던 중국 상위 브랜드들이 일부가 이제는 콜마로 좀 갈아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품질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단가에 어떤 가격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한국콜마의 중국 법인의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맥스가 그렇다고 해서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OEM, ODM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컬 브랜드의 이런 흥행과 더불어서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 CS 인터내셔널까지 긍정적인 방향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적 시즌 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3위 해성 DS 체크해 봅니다. DDR5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해성 D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성우 이사님, 해성 DS의 지금 신규 매수 관점도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해성 DS는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싼 종목이 왜 이렇게 못 가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DDR5의 수혜주고요.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이 매출이 총 7대 3 정도로 있었는데 이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에 부족하면서 이쪽 리드 프레임 쪽의 숫자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해소가 되면서 리드 프레임 쪽 실적이 조금 이제 꺼지다 보니까 주가도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HBM도 있지만 DDR5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DDR5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DR5의 수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해성 DS의 경우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른 어떤 반도체 섹터와 같이 이제 주가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제시한 6만 6천 원의 목표가를 오늘 찍었거든요. 하나증권에서는 8만 9천 원까지 내다봤고. 그럼 일단은 목표가를 한 번 이제 한 증권사 목표가 찍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다시 새롭게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만 9천 원이든 8만 원이든 간에 저는 8만 원 이상은 한 번은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는 어디까지 해성 DS의 상승의 힘을 보고 계세요? 저 방금 전에 저도 눌러보면서 8만 원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8만 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하반기 때 갈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이제 기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해도 지금 어찌됐건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는 거는 DDR5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당연히 관련 기업들인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이 사실은 기존 애들보다는 훨씬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 선을 또 터치할 수 있을지 해성 D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박소영 캐스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KW님, 천일염 또 오르나?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오는 7일과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나 수산물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인상 감안해도 오늘 하루 사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성님의 댓글입니다. 17만 원간 주식인데 지금 5만 원이라고 카카오 시세를 짚어주셨어요. 2021년 6월 17만 3천 원을 찍고 계속 내려오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로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얼른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은 SHA님의 댓글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오르네. 뭐지?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쓱 붙고 좀 헷갈렸는데 펩트론은 IT 장비주고요. 펩트론은 당뇨 치료제 관련한 제약회사예요. 두 종목 다 6월과 7월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장비주 이 펩트론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다음은 존보하자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1조 샀다 팔았다 한다란 댓글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1조 원
원어치를 사더니 오늘은 또 1조 원어치 매도하고 있습니다. 좀 진득하게 스탠스를 정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루 걸러 찬물과 더운 물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래도 현선물 합쳐서 1조 2천억 원가량 매도하는데 지수는 0.2%, 0.3% 빠지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 참 강한 것 같습니다.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숨 고르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사실 좀 방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 계속해서 살아나기 마련이죠. 오늘의 상위 순위권 바로 2위와 1위 종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역대 최고가 부근까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즘 단골 종목이네요. 오늘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저점 대비 100% 넘는 주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탈중고 공급망 구축, 그 안에서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2차 전지 소재 원료 공급사로 이 밸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 성장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에너지 합병 이후에 LNG 등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친환경본부 신설과 맞물려서 친환경 사업 확대까지 지금 복합 모멘텀을 다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사로서 그룹 내에 역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48,000원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여기서 얼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망의 2위입니다. 자, 이제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일 에코프로가 강했다면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의 1위입니다. 장중 13% 가까운 급등 이후에 지금은 다소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다시금 반격의 힘을 가져갈까요? 테슬라의 2분기 전 세계 인도량 급증 이후에 이 테슬라 후풍을 받으면서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다시금 자극이 됐죠. 이 사모펀드 중심의 자금 조달도 순항을 보이면서 긍정적이고, 최근에 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해외 공장 증설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단기 부진할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에 대한 영향 등으로 2분기 실적 부진인데 단기 실적 부진을 딛고 향후 장기적 성장성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수급으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시장 내에서 주목도가 높은 만큼 많은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주가 흐름은 대단하다는 거네요. 대망의 1위는 에코프로 BM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와 함께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량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길거운 대표님, 네. 역대 최고가까지 좀 노려볼 만할까요? 저 사실은 그 목표가 이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제 최고가가 지금 44,000원을 터치를 하게 됐는데 6만 원 써왔습니다. 네? 6만 원 6만 써왔습니다. 원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그냥 작년에 뭐 올해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그룹들이 가져가고, 저 그 다음 타자가 사실은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피처엠으로 사실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이 차트랑 비슷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피처엠 차트 비슷하게 갑니다. 전고점 찍고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전고점 터치하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더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결론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완성차 업체들 현대기아 잘 가는 이유 아주 심플하거든요. 내연기관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잘 가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거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판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앞에서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말 그대로 가격들에 대한 경쟁력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론 이 기초 광물을 어디서, 원 소재를 어디서 싸게 구해올 거냐가 핵심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수치 중에 하나가 2030년쯤 되면은 전기차 침투율 글로벌이 56% 정도 예상되고요. 35년 되면 80% 예상합니다.
그럼 테슬라가 얘기했던 반값 전기차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소재가 대한 뭐 이 확보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뭐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렇게 앞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에너지 합병하면서 사실은 영업이 굉장히 3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실적 자체도 원래 거도 좋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목표가를 정말 높게 6만 원까지 장기 성장성을 또 말씀해 주신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 사는 어디까지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2차 전지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무엇을 이제 봐야 되냐, 항상 포스코 그룹, 즉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결국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상사 주식이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밸류를 못 줬던 것이 사실인데 이게 에너지 기업, 즉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으로 약간 좀 색깔이 변하면서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우리가 쳐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은 이제 이틀 뒤죠. 6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소위 에너지 사업 밸류데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이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향후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략 그리고 LNG 사업의 추진 계획, 향후의 어떤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것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선반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포스코 그룹 주변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와 맞물려서 또 기대감이 가장 높다 보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 반영함과 더불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분석도 주셨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우리 에코프로 BM도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를 봤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인데 왠지 느낌상 김성희 이사께서는 어제와 비슷한 전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 흐름은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장 후반 들어서 에코프로 쪽으로 거래 대금이 약 5천억에서 6천억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다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수급을 이어받아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터지면서 모든 다른 종목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에 육박할 정도인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날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허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간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서는 여전히 좀 말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이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간다라고 보시고 있고 2025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항상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박스권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역시 올라갈 때마다 일단은 좀 차익실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금을 다시 내려왔을 때 장기 성장성을 믿고서 자신 있게 베팅하시는 그런 전략을 여전히 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주 뒤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도량은 많은데 막상 까보면은 이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를 좀 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양극재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면 2분기 어떤 양극재 종목들 역시도 수출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만약 어닝에 대한 부분에서 미스가 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도 4월 달인가요? 그때도 테슬라가 부러지면서 다른 종목들 다 끌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물론 확신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대비를 해서 역시나 2차전 섹터의 경우는 올라갈 때마다 줄이고 내려오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2분기 실적 자체적으로 기대감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좀 클까요? 물론이죠. 일단 중요한 것이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더 뻗어 나간다라면 당연히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수신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네. 테슬라의 실적에서 약간 노이즈가 생겨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안 좋은 실적 결국은 한 번 더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트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올라가는 2차전 섹터가 에코프로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차전 전체 섹터의 확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께서는 오늘의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장이어서 사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기존의 전고점까지를 이걸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라고 해도 사실은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큰 이슈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반기 내년 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양극재 판가가 작년 대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매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마진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새로운 뭔가가 딱 신호가 오기에는 조금 약하다. 근데 이게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어느 정도 실적 마진 방어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섹터 내에도 원만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비하면 LNF 같은 경우는 너무 못 가고 있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랑 어찌됐건 테슬라 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시기에 한번 노려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 대응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서 지켜보시죠. 대망의 1위는 에코프로 BM이 차지했고요.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길건우 대표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